자, 오늘 우리가 챙겨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키워드 빨리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요, 앞서서 마감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10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켜고 있고요. 어느덧 500선에 임박한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 상승이 이어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는 중국에서 HSBC PM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오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도 좀 나왔던 지표였고요. 그리고 국내 이슈, 키코 승소 부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키코 상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요. 은행들을 상대로 해서 법원이 기업들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게 된 기업들, 업체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참고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분리도 뭐 하나의 이슈로 꼽을 수 있어요. 새누리당이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가장 강도가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금산분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금융자산 그리고 산업자본 부분을 좀 분리하자라는 내용인데 뭐 일단 삼성그룹을 손을 대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이슈가 됐던 오늘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요.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 지금부터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석 매일매일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코스닥 먼저 보자고요. 500선이 임박한 코스닥 지수 움직임이고요. 오늘로 10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도 더 가는 겁니까? 네,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말씀드릴 때 유가증권 시장에 상대적인 약세가 존재해야 코스닥 시장이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강한 몇 종목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랠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조금 확산이 그래도 나타난 양상이었습니다. 일발성 테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순간 테마들의 모습이 오늘 굉장히 강했고요. 또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좀 오늘은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국면인데,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대로 유가증권 시장의 최근 수급의 전반적인 흐름이 프로그램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프로그램 매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8월 10일 이후에 쌓여있는 이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과다하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흐름이 계속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이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개별 종목 매수가 빠르게 늘지 않을 경우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급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비교적 강해야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최근 코스닥 시장은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중심이 여전히 유가증권 시장에 놓여 있지만 코스닥 시장의 신고가를 내는 종목으로도 서서히 서베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네. 보고서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그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일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 2개월가량 거의 보고서 내용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보고서가 조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보고서가 쏟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몇몇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이익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 이후 서베이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중소형주 기준의 이익 그 전망치가 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형주는 지금 일부 종목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부진한 양상인데 중소형주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또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네. 유가증권 시장이 철저하게 이 프로그램에만 기대고 있다면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 시장의 중소형주들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서서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8월 이후에 이런 전반적인 수급의 호전, 이런 것들이 현재 코스닥 시장을 상대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중요한 것은 어저께 이제 코스닥 시장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는 크게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테마도 전부 다 같이 움직이기보단 중심주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확산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바이오라든지 엔터라든지 피팅, IT 부품주 중에서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중심이고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매기를 나눠 갖는 종목군들이 존재했다라는 점 정도가 특징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하나씩 챙겨드릴게요. 키코 소송도 키워드를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키코 상품이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키코라는 것은 환 시장에 의해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사전에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온 기사를 보면요. 엠텍비전, 테크윙, 그리고 온지구, ADM21 주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제히 급등으로 마감됐는데요. 부당한 키코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티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요. 그런데 법원이 피해액의 60에서 70%를 배상하라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에 이렇게 관련주도 급등 흐름을 보인 건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은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거에 다 상각한 것들을 실제로 금액으로 받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은행이 과연 납득할 것이냐. 만약에 은행이 납득하지 않고 항소를 하게 되면 더 기간은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된 변동성은 남아있지만 일단 해당 기업들은 호재성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코스닥에서 키코로 인해서 2008년, 2009년의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한 해에 거의 다 떨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진 종목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종목군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키코와 관련돼서 실적이 좀 안 좋아졌던 그런 대표 기업들이 엠텍비전을 비롯해서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룹핑을 하진 못했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의 줄소송이 만약에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은행권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지금 해당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나마 그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황 회복 없이 이런 이슈만으로는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는 이 해당 종목군들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웅진그룹 이슈도 있었어요. 그 폴리실리콘 매각 관련은 검토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 확언은 주지 않고 있죠. 검토는 하고 있다. 예. 근데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웅진그룹의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윤석구 매장이 주력 산업인 웅진코일을 팔면서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사업이 태양광인데 그 태양광 핵심이 폴리실리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폴리실리콘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웅진그룹의 사정이 좀 급한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만약에 폴리실리콘을 팔게 되면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공급 과잉도 해결된 상황이 아니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웅진그룹에 지금 굉장히 급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이 어떻게 나든 웅진그룹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오늘 나온 뉴스에도 살펴보시면 웅진그룹이 현재 지금 필요한 자금은 웅진코의 매각 대금을 넘어서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만약에 조달금리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금융비용 자체는 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네. 또 이 웅진홀딩스 같은 경우 향후 증자에 관련된 부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을 좀 고려해보면 웅진그룹주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변동성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장중에 나왔던 중국 지표도 체크해 드릴게요. PMI 지수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셨을 거예요. 47.8로 나왔습니다. 예상치 하회한 거고요. 이 PMI 지수는 50이 기준선인데 그 아래로 이미 전달에 내려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내려온 겁니다. 일단 경기 상황 보면 그만큼 안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경기 부양책 나오겠는데 이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지표의 흐름을 보시면 시장의 예상은 이번에는 50선으로 근접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을 넘지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는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 HSBC PMI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들어서 단 한 번도 5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금 공급도 좀 해줬고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여주면서 방향은 아래로 더 내려왔단 말이죠. 결국 이러한 흐름 자체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모습이 굉장히 부담에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부분이 안 좋아졌느냐 살펴보게 되면 수출 주문이 가장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아진 것이 재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럽 경기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수출 주문이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생산해봐야 재고만 더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재고 출하 사이클 자체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고 소진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HSBC PMI는 단기간에 좋아지긴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러한 배경이 나온 것이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찬 총리의 얘기 때문에 총재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중국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인민은행 총재의 역할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인민은행 총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 당국에 좀 더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저우샤오찬 총재만 믿고 지금 금리 인하가 당장 나온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악화되고 있는 제조업 지표들의 근원이 금리를 내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수출 주문이 중국이 금리 내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고 소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리와 관련된 정책이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대책 자체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카드는 아니다라는 것도 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말에 항상 중국이 깜짝쇼를 보여주었다시피 장 마감 이후에 또 금리 인하, 지준율 네. 인하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PMI, 제조업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카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중국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살아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뉴스들은 매일매일 접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개별적 흐름 하나 볼까요? 좋은 거 먼저요. 고려아연 보겠습니다. 오늘 마감 가격이 4%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시장 그렇게 화랑 장세를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40만 원대 위로 다시 올라선 고려아연의 흐름입니다. 자, 원자재 관련주의 랠리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최근에 호주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일부 오늘은 금만 제외한다면 네. 나머지 금속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풍산도 같이 올랐는데요. 예. 이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중국의 수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아연의 순수입량 그리고 전기동 순수입량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하향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조업 자체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와 관련된 수입량 자체는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이제 이런 종목들의 그 가격에 작용하고 있는 지표들은 금속 가격인데 최근에 아연 가격 살펴보시면 전반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우하향이다. 그래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의 추세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중국 쪽의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전에 중국 제조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렇게 빠른 개선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좀 눈에 띄고 있는 것은 결제 통화의 움직임인데요. 실제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달러보다는 유로화 결제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다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유로화 흐름에 따라서 일시적인 환차익 자체는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지만 실질적인 이 기업이익의 상승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변수, 즉 금속 가격의 움직임과 그리고 중국의 수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박스 돌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임은 3분기에는 여전히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4분기쯤 가서 좀 더 본격적인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추세적 그 상승은 아니라는 부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떨까 싶어요.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죠. 셀트리온 저희 점검해볼까 합니다. 바이오 테마 코스닥 시장에서 눈여겨보라라고 김동현 애널리스트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3% 이상의 급등, 어제는 4% 이상의 상승이었습니다. 참, 왜 이런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주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에 있어서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의약품, 전 세계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전반적인 추이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허셉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레미케이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의 대장주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향후 2, 3년간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해서 바이오 의약품, 그중에서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한 9만 리터 정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셀트리온은 벌써 9만 리터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바이오 의약품도 이런 복제 의약품 자체가 확대될 때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은 뭐 이 단기적인 수급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이런 이슈도 해결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인데 이 종목의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이제 나올 수 있는 제품의 출시 시기나 신제품의 라인업을 보는 것인데요. 2013년, 2014년, 2015년 꾸준하게 바이오 시밀러 쪽에 새로운 제품들이 지금 실험 단계에 놓여 있어서 출시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도 지금 2014년 개발을 앞두고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된 그런 이 제약들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서 2014년 정도가 되면 이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네. 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바이오 시밀러의 증가 자체가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코스닥 시장에서 아주 큰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셀트리온까지 여러분들께 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